네, 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학과에서 중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협이라는 말은 아마 무예, 무술, 문과 한 축에 있는 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무가 있고, 협은 협객 또는 유협, 자객 이런 데서 나온 협의 세계라는 표현이 있죠. 이 무와 협이 만나게 되면서 무협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무림이라는 말은 그런 무협들이 모여 있고 무협들이 많이 있는 무인들, 무협들의 세계, 유니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는 어떤 단일한 공간에 많은 개체가 모여 있는 거를 이 수풀림자를 종종 씁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대 비석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면 중국 서안에 비림이라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 있고, 중국 운남에 쿤밍에 가면 석회암 돌들이, 기괴한 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기를 성림이라고 또 그러죠. 이렇게 무협들의 세계가 있는 곳을 바로 무림, 지식인과 사대부들이 모여 있는 이 세계는 또 한림, 한림원의 한림, 이렇게 림이라는 표현을 종종 비유적으로 쓰는 것이죠. 무협지에 보게 되면 이제 문파들이 많이 나오죠. 뭐 청성산, 아미산, 소림파, 그리고 무당파, 화산파, 개방 등등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어떤 문파라고 하는 것은 고대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들이 하나의 스승님을 모시고 그 스승님 밑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생활 공동체이자 학문 공동체를 바로 백가, 100개가 꼭 있다는 게 아니라 많은 학단의 구성을 가라고도 많이 표현했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학문의 어떤 문파, 학단, 문하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훗날 이 무협의 세계들, 특정 무예를 익히는 집단, 스승과 제자를 비롯해서 또 사형사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공동체의 집단, 그리고 그들이 발견해내는 어떤 특정한 무예의 기회를 전승하고 보존하면서 익혀나가는 그 집단을 이제 무협의 세계에서도 문파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각 지마다,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어떤 무예를 익히는 그 집단들, 대부분은 초기에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종교 집단들은 비밀 결사의 성격을 갖기도 하고, 대개는 도교나 불교 계통의 이런 종교 결사 집단들이 스스로 자위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을 도모하고, 혹은 심신단련을 위한 건강이나 호흡법이나 수많은 그런 체조법이나 이런 걸 익히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일종의 자신들 문파 안에서의 독자적인 무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지를 망라해서 문파들이 있는데, 구파일방? 진짜 9개라는 의미보다는 좀 여기저기 많다는 거겠지만, 그게 모두 실존하는 것인지는 모르나 대략 우리가 역사적인 연원을 갖고 있는 문파 중에서는 대략 5개나 6개, 가장 중요한 불교 쪽에서는 소림, 그리고 아미파, 저 사천의 아미산 쪽, 그리고 도교 계통에서는 무당산의 무당파나 화산, 이 정도는 분명한 것 같고요. 기타, 시대가 흘러가며 조금 그런 아류나 혹은 지역적 안배 때문에 곤륜파, 곤명파, 청성산, 방 중에서는 이제 개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약간 소설의 감초 역할 같은 역할로서 문파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무협 소설의 작가들에 의해서 추가된 것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대략 5개 문파 정도는 상당히 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친근하게 익숙한 하나의 모습 중에 중국적 무술 같은 거죠. 쿵푸라고도 하는 그런 거가 될 텐데요. 역시 이런 것도 기원을 올라가게 되면 대략 중세 시대에 후한 제국이 무너지는 그 즈음에 이제 유교적 예교 질서가 좀 무너지고 제국이 해체되는 그런 격동기를 거치는 과정. 그때 마침 인도에서 전래된,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전래된 외래 문화였었던, 외래 종교였던 불교의 사찰을 중심으로, 또 하나는 전통적인 도가 사상이 도교화되는 과정에서의 신선술이나 양생술, 조금 신비주의적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불교와 도교 계통에서 일종의 신선술, 양생술의 과정에서 신체 단련을 위한 일종의 무예의 초기 형태들이 발전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일종의 내가, 외가,
주로 여기서 원래 외가라는 것은 불교 계통의 외가고, 내가라는 말은 원래 토속적 중국적 도교 계통을 이제 내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또 양생술의 하나의 발전 과정에서도 또 파생이 돼서 신체 안에 소우주를 운영하는 내단, 그리고 약물이라든가 단약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외단술, 거기에 신선사상이 가미되면서 도교에서는 인간의 단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단계, 바로 물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어서 기문둔갑을 하고 신체를 가볍게 기공수를 할 수 있는 단계, 이런 거를 도교에서는 진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인 단계가 되면은 이제 육아의 성인에 비견될 만한 도교의 최고 단계가 되면 아주 내공술이 있고, 그리고 내공이 최고수에 이르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그 진인의 단계를 넘어서면 신선의 단계에 오르고 우화등선에서 천상세계를 오가기도 하고, 그리고 영원불사까지 가능하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거의 판타지이고 과장이 좀 더 극대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미 후한시대 이후에는 전국시대에서부터 내려왔던 황노술이나 도교 사상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신선술의 과장과 허구가 아주 매력적인 문화의 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계통들이 뒤로 이어가다가 후한말에 황건적의 난이나 오두미도의 도교 집단에서 비롯된 민중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이 군사 조직을 이루고 또 무장화하는 단계에서 거기에 또 무예나 싸움이나 이런 격투기술, 마셜 아트 같은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또 무예가 일종의 발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 중에서 인도의 축승이었던 다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장강유역으로 중국에 오게 돼서 다르마, 이 음차를 해서 한자 문화권에서는 달마대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항상성, 원칙을 나타내는 법의 의미로 많이 쓰는 다르마라는 개념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래돼서 정착했던 사원이 사찰이 바로 소림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림사는 원래 있었던 사찰이긴 했는데 달마대사가 오면서 선종의 본산이 되었고, 그리고 이 달마대사에서 비롯됐던 선종불교가 소림사에 정착되다가 당나라 초기에 일종의 민중반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 소림사의 승려들이 강호에 나와서 이 군사적인 진압을 하는데 일조하게 되는데, 그때 보였던 소림사 승려들의 무예,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문파가 되는 소림사 무예로 유명해지게 된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사적 연원이 매우 오래되고 후한말의 도교, 또 불교의 전래, 그리고 신선술과 양생술, 이런 것들이 접합돼서 융합되다가 바로 중국적 무예의 방법으로 계승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신비롭고 정말 하늘과 천상을 넘나들고 기공수를 하고 날아다니는 그런 정말 고수들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훗날 여기에 픽션과 과장이 가미되고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무협소설 장르가 왕성하게 창작되는 과정에서 이 문파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과장되고 또 무예의 기회가 더욱더 허구가 가미가 되면서 아주 매력적인 슈퍼히어로들, 최고의 고수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바로 오늘날의 무협소설의 이야기들이 좀 더 형식과 완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사라는 말은 이제 도교 사원에 있는 승려를 도사라고 하는 거죠. 마치 불교에 스님이 있는 것처럼 도교 사원에도 바로 승려들이 있는데, 도교 사원의 승려를 이제 도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도사라는 말 전에 고대 문헌에서는 이 도교 계통의 이런 승려들을 사실은 방사라는 말을 먼저 썼습니다. 신비주의적이고 신선술에 정통한 이런 사람들을 방사, 황노술에 밝은 이런 사람들을 방사라는 거죠. 중국 역사에서 방사들의 본격적인 등장은 전국시대 말부터 등장하지만, 우리가 유명한 것은 바로 진시황제가 영원불사, 불로장생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진시황제에게 불로장생략을 구해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막대한 후원과 지원을 받았던 그 방사, 바로 서복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서복이라는 사람이 진시황제에게 바로 복례산에 가서 불로장생략을 구해오겠다고 했죠. 그 후에 수많은 방사들이 진시황제를 찾아와서 서로 그 불로장생략을 구해오겠다고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도교계통의 방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도교의 바로 사찰, 이걸 이제 우리는 도관이라고도 하는데요. 도관의 형식들이 갖추어지게 되고 이 도교 사원을 전담하고 운영하는 그 전문 승려들을 또 도사라고 지금은 부르게 되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 백가의 한 학파로서 도가 사상이 있죠. 이 도가 사상의 태도는 노자라는 사람에서 비롯됐고 또 그 계보에서 또 장자라는 사람이 또 등장했다. 이 노자와 장자, 흔히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도가 학파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마천 사기에 노자와 장자에 대한 기록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과연 노자와 장자가 실존의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공자세가 편에도 보게 되면 공자가 젊은 날 노자 선생님을 찾아가서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노자 선생은 실존했다면 공자보다 조금은 앞선 세대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노자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근거나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아직도 노자는 실존 인물인가 혹은 상상의 인물인가, 장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노자의 사상을 담아서 편찬돼서 전해지고 있는 노자 도덕경은 오늘날 분명히 전해지고 있고 장자의 사상을 담고 있는 장자라고 하는 책도 제자백가 계열의 문헌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실존 인물인지는 정확히 지금도 확신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그들의 사상을 오롯하게 비록 후대에 정리했는지는 모르나 노자와 장자라는 책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헌을 통해 바로 도가 사상의 핵심 요소들, 도가 사상의 사상을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하나의 또 개별적인 학파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비롯해서 우리는 때로는 좀 신비스러운 인물들, 역사 문헌에 전해지고 있지만 도대체 이게 사실인가? 가령 주나라 문왕 때 문왕이 결국 70이 넘은 나이에 이 사람을 중용해서 주나라의 재상까지 됐던 인물이 있다. 이 사람이 여망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는 여상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흔히 강태공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굉장히 좀 전설 같은 얘기고 70살이 넘은 이후에 70평생 낚시를 들이고 때를 기다렸다. 참 굉장히 흥미롭고 실존의 인물인가라는 의문도 들지만 분명히 강태공이라는 인물이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하는 데 분명히 일조했었던 아주 중요한 재상의 인물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강씨 계통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바로 일족들을 같은 주나라의 희성을 갖고 있는 제후들을 중요한 땅에 분봉을 시켜주고 봉건제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성 제후들에게도 땅을 분봉해 줬는데 바로 주나라가 혁혁한 공을 세웠던 강태공에게 분봉시켰던 땅이 바로 지금의 산동반도에 있는 제나라 지역입니다. 바로 이 제나라는 바로 주나라 이후부터 진시황제가 기원전 221년 마지막 멸망시킨 나라도 제나라죠. 춘추시대의 강력한 패자국가였던 제왕공의 나라도 제나라고 이 제나라는 그 후에 강시성을 갖는 제후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아주 중국의 고대의 중요한 국가였기 때문에 강태공의 역사와 실존성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정말 70살, 그 당시의 평균 연령으로 보자면 70세 이후에 중용돼서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정말 이례적이고 신비로운 인물로 보여지지만 그것은 실존의 인물로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흔히 장산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 아마 명사 방기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정사자료에 방기, 아까 제가 방사 얘기했잖아요. 바로 정사인 명나라 역사인 명사의 방기전 쪽에 바로 송대의 실존 인물이었던 장산봉 혹은 장산풍이라는 인물이 기록이 짤막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방기열전에 보이고 즉 도가 계열의 방사 계열이라고도 보이고 또 황종이라는 명말청초의 고증학자는 이 장산봉이라는 사람이 바로 도교의 내가에 도통한 자고 그리고 신선술 같은 도교 내가에 도통한 자고 이 장산풍이라는 사람을 진인이라고 황종이가 표현했어요. 진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도교의 최고 단계에 이른 최고의 고수내공에 이른 사람을 진이라는데 황종이가 이 사람을 진인이라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당산과 화산에서 수련했다라는 기록 그렇게 썼기 때문에 훗날 무협소설을 창작한 사람들에게는 이 장산풍이라는 사람이 바로 무당산의 시조로 아주 이 사람을 그리기에 너무 적합한 인물이었던 거죠. 정사에도 보이고 또 진인의 단계에 이르는 내가권법의 최고수다 이러니까 이 사람을 더욱더 바로 무당산파의 시조처럼 좀 과장을 해서 엄청난 무예를 갖춘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무예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는 기록에 그렇게 역사 자료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분명히 도교 계열에 일정 정도 수준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다. 실존의 인물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소설에서는 더욱더 매력적인 화산무당파 무당산의 시조에 해당되는 최고수의 바로 무예의 권위자,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된 거죠. 네, 우리가 알기로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의 어떤 작은 왕국의 왕족이었던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늙고 병들고 또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욕망과 집착과 번민을 하는가, 이런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대한 성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는 모든 세속적인 자신의 야망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그 깊은 고민을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다 어느 날 보리나무 아래에서 그는 깨달았다. 이거는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너바나, 해탈하고 깨닫는다. 결국 그 집착과 번민으로부터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은 자라는 말을 바로 그렇게 되면 붓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자로 차용하게 음차했을 때 우리는 부처라는 말도 쓰지만, 이 말은 뭘 말하는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성찰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고, 그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이 위대한 여정을 이끌었던 이 사람, 그리고 그는 이 깨달은 이후에 자신 주변의 제자들에게도 설법을 하고, 그리고 바로 행자와 불자들, 백성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설파했다고 하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날 알고 있는 불교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제자와 제자로 이어지면서 불교가 발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원전 6세기경에 이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것은 약 500에서 600여 년의 시기, 전한말 후한초, 기원전후한 시기 때에 바로 중국에 불교가 전파되는 거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왜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우리는 오늘날 지도를 보게 되면 인도에서 바로 중국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랬을까? 사실은 오늘날 인도 대륙을 바로 동쪽과 북쪽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 지구의 가장 해발 고도가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7,000, 8,000m에 해당되는 히말라야 산맥이 완전히 봉쇄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 대륙의 남쪽과 동쪽 서쪽으로는 인도양으로서 바다가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인도의 서북쪽으로 조금 바로 남북교역로가 연결되다가 또 힌두쿠시 산맥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와 중국은 지리적으로는 멀지 않지만 지정학적으로, 지형학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불교가 바로 북쪽에서 인도 대륙으로 넘어왔었던 이민족이 인도의 북쪽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쿠샨 왕조를 열게 되고, 이 쿠샨 왕조를 열었던 지배계층이 바로 인도의 불교로 개종을 하고 불교를 권장했고, 또 마침 인도 서북쪽 간다라 지역에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의 유산이었던 고대 그리스 계통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정착했던 땅이 있으면서 그들이 바로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성상, 불상을 제작하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포교하게 되면서 인도의 불교가 남북 교역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까지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실크로드를 따라서 다시 또 점진적으로 아름아름 바로 중국의 전한말 후한 시대쯤에 불교가 전파되는데, 전설에 따르면 바로 축승이었던 사람들이 흰말을 타고 중국 하남성 외곽에 드디어 사찰을 짓고 불교를 전파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낙양 외곽에, 하남성 낙양 외곽에 가면 바로 인도 축승이 전파한 최초의 불교 사찰, 바로 백마사가 지금도 전해지는 동아시아 최초의 불교 사찰 백마사가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데는 바로 지형적 요인, 그리고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의 전파,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되는 오랜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파된 이후에도 중국의 유교 문화가 공고했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되는 데에는 또 약 200여 년의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후한말이 지나고 나서 한제국의 제국 질서가 와해되는 즈음, 극도의 정치적 혼란이 되고 민중들은 도탄에 빠졌던 이 시기에 드디어 바로 불교가 새로운 하나의 대안이 되고, 특히 민중들을 비롯해서 지배계층들에게 이 불교가 아름아름 그러다가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이제 불교가 처음에 전파됐을 때는 정말 이질적이고 외래 문화이니까 도대체 이 불교의 세계가 무엇인가, 결국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불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 불교의 세계, 그리고 진리, 그리고 그 본질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초기에는 중앙아시아의 호승들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승려들을 통해서 바로 불경이 번역이, 다시 말해 산스크리트어에서 중앙아시아어로, 다시 중앙아시아 언어에서 한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특히 거기서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쿠마라지바라는 이런 승려들을 통해서 한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확한 원전, 산스크리트어의 원전 불경의 이해가 좀 오역되기도 하고 간접적인 이중 번역을 통해 전달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해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가 얘기하는 번민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그 단계, 그 해탈의 단계를 바로 불교 용어에서는 한자로 빌공자를 썼다 그래요. 공. 근데 이 빌공자, 아무것도 없고 내려놓는 이 공의 단계를 중국 사람들은 마치 도교에서 말하는,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사상,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연의 본성을 중심으로 하고 인위적인 강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 무의사상과 매우 유사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경을 번역하면서 이해했던 초기의 불교를 격의 불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불교를 도교와 많은 유사성으로 비슷한 맥락에서 많이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교의 세계가 도교의 세계와는 본질적으로 매우 다르다, 비슷한 점도 있지만 사실 전혀 다른 또 다른 사상이고 종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이후에 바로 동진 시대나 나중에 당나라 때 가서 직접 중국의 승려들이 인도에 직접 가서 원전 산스크리트어, 즉 번본 불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이해하고 도교로부터 좀 더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그 불교의 세계 안에는 수많은 종파들이 혼재하기도 했고, 또 불교에서는 절대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나 이슬람 종교 같은 절대신, 전지전능한 만물을 창조한 그런 조물주나 그런 절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유일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불자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불성, 즉 성부라는 단계 안에는 보살, 열애, 비천, 나한, 수많은 대상들을 불가의 세계에서는 설정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다신교 같기도 하고 마치 수많은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같은 그런 요소도 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것에 만물에 영혼이 있고 신이 존재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중국의 도교의 세계인데, 불교도 발전하는 과정에 절대 신은 아니지만 수많은 그런 신적 존재 같은 거를 망라하게 되다 보니까 바로 도교 사원과 불교 사원에는 그런 기복을 위한 신들, 수많은 자연신들,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많은 그런 상들을 설정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혼재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요인에는 기본적으로 중국 문화의 특징은 외래 문화인 불교가 들어오거나 자생적인 도교이거나, 기본적으로 그 본질에는 오늘날 이 도교사원이나 불교사원을 오늘날 중국인들은 포괄하여 사묘, 스미아오라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 현실 기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사실은 종교의 본질은 죽은 이후에 결국 천상세계, 천국이나 지옥의 설정이라든가 죽은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단선적인 사후세계를 논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인데, 불교는 심지어 윤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도교나 불교의 오늘날 중국인들이 받아들인 것은 내세 중심이라기보다는 살아있을 때 어떻게 평안과 안녕을 누리느라는 기복과 구복적인 성격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선 오늘날 도교 사원을 가나 불교 사원을 가나 그들이 향을 피우면서 그 성상을 바라보며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 모습은 본질적으로는 일맥상통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자를 쓰기 이전 시대를 우리는 보통 선사 시대라 그러고, 문자를 활용한 이후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하죠. 이런 시대 구분 때문에 우리가 잠깐 혼동할 수 있는데요. 역사 연구와 역사학은 비록 문자가 출현 이후에 문자로 기록된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역사 연구에 용이하지만, 문자를 쓰지 않았던 그 선사 시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가장 길고 장구한 그 선사 시대도 분명히 인류 문명의 역사의 진화 과정이었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 연구의 대상입니다. 다만 문자 자료가 없으니까 유물 자료, 유적, 기타 구전이 발전됐던 신화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비록 좀 연구는 어려우나 선사시대 연구도 역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고 시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 고대 최초의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북이 껍데기나 동물의 뼈, 거북이 껍데기를 갑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동물의 뼈를 골이라 그러죠. 동아시아 최초의 문자인 이 문자가 바로 거북이 껍데기와 동물의 뼈에 기록돼서 갑골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북이 껍데기는 등껍데기가 아니라 평평한 배껍데기를 주로 쓰는 거겠죠. 동물의 뼈도 넓은 견갑골처럼 평평한 그런 부분에 글자를 쓰기가 좋겠죠. 대퇴골, 견갑골 이런 부분에 고대 중국인들이 문자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바로 이것이 동아시아 최초의 문자였고, 그리고 이 문자를 해석해 보았더니 이 문자는 동아시아 초기 왕조였던 상나라에서 국가의 여러 대소사를 결정할 때 왕과 그리고 무축들, 사관들이나 무축들이 신에게 신탁을 하고 신이 결정해준 그 점괘를 활용해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거북이 껍데기나 동물의 뼈가 바로 신탁의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북이 껍데기의 홈에 열을 가해서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기라고 흉한지를 바로 점괘를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갑골문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복사, 즉 거북이 껍데기가 갈라지는 점괘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라고 해서 복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보통 거북이 껍데기나 동물의 뼈의 앞면에는 점을 치는 흔적이 남아있고 뒷면에는 바로 그 점괘의 신탁의 내용, 몇 월 며칠 무슨 내용에 대해서 신에게 묻겠나이다. 그리고 그 갈라진 모양을 보고 길흉을 결과까지 거북이 껍데기에 기록했던 것이죠. 이 거북이 껍데기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 바다 거북이라기보단 중국 남쪽 지방에서 민물에서 자라나는 거북이의 배껍데기인데 거의 성인의 손바닥 정도, 한 20cm에서 21cm 사이 이 정도 크기의 작은 거북이 껍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골이 발견된 것은 19세기부터 중국의 황하유역의 중하류 유역, 황하의 지류에서 주기적으로 황하가 범람하다 보면 토양을 침식하는 과정에서 땅 속에서 종종 이상한 동물의 뼈 조각들이 이제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나라 말기에 이 지역에서는 지금의 하남성 안양시 소둔천 그 부근에서 주로 발견이 됐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이것이 뭔가 동물의 뼈 같지만 좀 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뼈라고 판단됐고, 이 지역의 한약방 같은 데서 이 뼈 조각을 바로 약용으로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의 뼈다, 그래서 이제 용골이라고 불러서 약재상들이 이거를 수집하고 또 약용으로 갈아서 약에 썼다는 거죠. 그러나 청나라 후기에 고증학자나 근문학자들, 즉 고대 문자의 조예가 깊은 그런 고증학자들이 이 거북이 껍데기나 동물의 뼈의 표면에 뭔가 이상한 날카로운 거로 긁어놓은 듯한 흔적, 처음에는 그것이 문자라고 판단은 안 됐지만 그 몇 가지의 용례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가장 초기의 문자일 수도 있다, 바로 우리가 쓰는 한자의 기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드디어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해독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1920년대 후반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고고 발굴하는 과정에서 안양시 소둔천 이 부근에서 대량의 동물의 뼈와 거북이 껍데기가 한꺼번에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청동기가 발견이 되면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마천사기에 기록됐던 고대의 국가, 바로 상나라. 사마천은 이것을 은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상나라 후기의 수도, 바로 은어유적이었음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전설상의 왕조가 아니라 실존하는 초기의 왕조, 그리고 사마천사기에 기록됐던 왕들의 명칭과 계보가 이 갑골문에서 확인이 되었죠. 바로 중국 실증주의 역사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자는 정확하게 바로 고대 상나라의 갑골문에서 기원했던 것입니다. 문자학자들이 갑골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상형 문자가 많았는데요. 중국 한자의 아주 전통적인 특징은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 대부분의 고대 문자의 출발은 상형 문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집트도 그렇고 또 메소포타미아 유역도 그렇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상형 문자에서 출발하는데 이 상형성, 모양을 본뜬 이 문자의 아주 오래된 전통이 지금의 한자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그 갑골문에서 확인된 여러 문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문자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문자도 많고, 그리고 그 갑골문에서 그대로 서주시대의 청동기에 기록된 금문,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의 대나무나 나무에 기록됐던 목간이나 죽간에 기록됐던 그 춘추전국 시대의 목간의 문서, 그리고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 우리가 쓰게 되는 그 문자, 이 계보가 거의 상나라의 갑골문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시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많은 문자들이 새로 조합이 되고 뜻글자, 소리글자, 또 여러 가지 가차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늘날의 한자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다가 대략 2000여 년 전 기원후 1세기 시대에 중국 후한 시대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문자에 대한 사전, 약간 옥편 정도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고금의 문헌들의 용례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한자의 뜻풀이와 용례와 음차까지 모든 걸 종합한 바로 설문해자라는 책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설문해자, 즉 문자를 설명하고 해석한다, 혹은 문자를 해설한다, 그 말이죠. 설문해자라는 책을 편찬하게 되면서 후한시대경이면 바로 오늘날의 한자의 일단 용례와 그 문자의 개수들이 딱 정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어유적에서 발견된 상나라는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한무제 때의 태사령이었던 사마간이 사기를 편찬할 때 바로 역대 왕조의 제왕들에 대한 역사 본기편에서 바로 첫 번째 오제본기, 하본기, 은본기, 주본기, 진본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진시황제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은본기, 바로 고대 실존했던 왕조로서의 은나라에 대한 역사를 서술했죠. 그래서 2100여 년 동안 동아시아 사람들은 상나라는 분명히 존재했던 왕조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양의 근대 학문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고일강을 비롯한 실증주의, 즉 과학적 역사를 수용했던 학자들이 사마천사기에 기록되어 있던 고대의 왕조들, 고대의 성왕들,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또 하나라, 은나라 같은 그런 역사가 정말 과연 실존하는 역사인가? 구체적 물증과 실증적 근거가 과연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반문을 제기하고 아주 가혹한 문제제기, 자기 성찰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사변이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통렬히 그 과거에 다분히 신화적이었던 전설적인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적으로 보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즈음 1920년대 후반에 바로 또 은어유적이 고고학적 또 실증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 유적이 바로 사마천이 말한 은나라의 후기의 역사의 실체임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마천 사기의 기록이 허구의 기록은 아니다. 적어도 은나라는, 물론 하나라에 대해서는 아직은 100% 확실한, 물론 하나라 유적으로 추정되는 유적들은 지금 많이 발견됐지만 문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라 유적은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하왕조의 유적이라고 모두 공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연구가 진척이 되면 사마천 사기의 하왕조의 실체도 조금은 더 가깝게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상나라, 그것은 분명히 문자를 사용했고 또 선사가 아니라 역사시대에 진입했고, 그리고 그 기록에 이 상나라의 군주를 바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군주의 명칭이 상나라가 왕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상나라는 고도의 청동기 문명으로 발전했던 바로 제사공동체와 군사공동체로 수반해서 운영됐던 그런 초기의 왕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가 출현한 이후부터, 아니죠. 사실은 문자가 출현하기 이전부터도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이나 또는 음악을 통해서, 혹은 벽화나 암각화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록 문자는 없었지만 역사는 전승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자가 출현한 이후에는 이제 부족과 국가의 이야기들,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제 문자로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나라에서도 사실 이 상나라의 갑골 문자는 신탁을 하는 수단이긴 했지만 결국 국가 대소사를 신탁을 위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다 보니 그 갑골문의 내용은 곧 상나라의 국가의 행정과 또 전쟁과 또 왕들의 모든 의례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일종의 중요한 사료가 되었죠. 그 이후에도 주나라나 춘추전국 시대에도 각 열국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문자로 사관들이 기록은 했습니다. 그런 역사의 기록 가운데 춘추전국 시대 때 춘추의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춘추라는 역사책이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역사의 전범이고 모범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중국이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하나의 제국, 하나의 왕조로 통합이 되는 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만에 무너지고 곧이어 두 번째 출현한 제국, 바로 400년간 이어졌던 중국의 가장 장구한 한나라 그리고 고대 제국의 완성이었던 그 한나라에서 그 한제국의 번영의 정점이었던 한무제 시기에 바로 국가의 역사의 최고 담당자인 태사령이라는 관직에 있었던 사마천이 고금에 전해지는 중국의 모든 역사를 집대성해서 바로 신화적인 삼왕오제 시대에서부터 사마천이 살고 있었던 한무제 때까지의 고금의 역사를 집대성해서 하나의 역사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갖고 아버지 사마담에 이어서 이 위대한 역사서를 완성하게 됐던 것이죠. 이게 바로 중국 역사에서 국가의 관습 편찬된 전통에 의해서 사관이 편찬한 바로 정사의 효시가 됐고 비록 그 이후에 중국 역대 왕조가 이 전통을 따라서 청말까지 25사라고 하는 역사서가 정사가 편찬돼서 동아시아의 정신문명의 한 축에는 경의 세계가 있고 경전이죠. 그리고 또 한 축에 역사, 이걸 가리켜 경사의 문화라 하는데요. 이 사가 정신문명의 한 축을 이뤘었던 그 모범의 시초가 바로 사마천의 사기와 역사의 편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흔히 한자 문화권의 동아시아 역사의 아버지 사마천이라 그러고 정사의 효시를 바로 사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전통이 나중에 한반도에도 영향을 줘서 고려시대 때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라고 하는 그런 역사서도 편찬되는 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사관들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고 그리고 사관들이 기록한 역사가 정말 100% 실증의 역사라고 다 자신할 수도 물론 없겠죠. 거기에 허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아시아 역사 서술의 오랜 전통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필의 전통입니다. 이 직필의 전통을 우리는 춘추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사관들은 있는 사실만을 기록한다. 거짓이나 또는 외압이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사실만을 기록한다. 심지어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직필을 한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다라고 그래요. 물론 모든 사관들이 다 직필의 전통을 지켰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바로 사관들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고 의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관들의 전통에는 포편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록할 수도 없고 대신 평범하고 노멀한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에 기록하여 후대의 모범이 되고 포상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중요한 기록, 이거를 포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기록을 남겨 교훈이 되고 다시는 절대 이러한 악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훗날에 교훈이 되도록 하는 아주 잘못된 것들도 기록한다. 폄하하고 비평하는 글, 이거를 폄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역사 기록은 포와 폄이라고 하는 이 전통이 춘추에도 관철됐다. 바로 이러한 전통을 사마천도 계승해서 춘추의 계승의식을 갖고 가능한 한 직필과 포폄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마천의 사기가 정말 가장
직필과 포편을 잘 지켰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평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마천의 사기는 춘추의 직필과 포편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편년체로 기록된 역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사정말, 즉 사건과 인물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일맥상통하게 기록할 수 있는, 특히 좌전의 그런 전통들을 계승해서 사마천은 그 전의 서술의 방식을 계승하고, 그리고 사마천은 그 130권의 분량 가운데, 전체 130권 분량 가운데 본기 세가 열전을 모두 포함하여 112권의 분량을 결국 사람들의 역사, 결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도 있고 제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들, 역사의 주체가 만들어가는 역사이다라는 바로 인간에 초점을 둔, 그래서 이 사마천의 사기의 서술 방식을 본기의 기와 특히 열전의 전을 따와서 기전체 서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 서술의 구성과 형식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사마천 사기의 굉장한 매력은 동아시아의 많은 사대부들이 고금을 통틀어서 사마천의 사기를 매우 애독하고 즐겨 읽었다라고 하는데요. 사마천 사기 이외에도 한서, 후한서, 삼국지를 비롯한 정사의 전통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대부들은 사마천의 사기를 매우 애독했다라고 그래요. 그 중요한 이유는 사마천이 사기를 서술한 그 방식은 상당히 매력적인, 바로 2100여 년 전에 그 초기의 한자를 상당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이며 때로는 메타포를 활용해서, 그리고 절묘한 한자를 구성을 해서 서술을 하게 됐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마천 사기의 이 서술의 중요한 문자들을 조합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중요한 수식어, 레토릭으로 사용하는 많은 고사성어들이 사마천 사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문학적 서술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상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이 상나라를 멸망시킬 때 상나라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바로 서술할 때 바로 상나라의 역사를 서술한 은본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라 그러죠. 거왕 주왕할 때 그 주왕이 얼마나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생활을 했는지 그 은나라 왕실에서는 이주위지 현육 위림이라고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요. 이 사마천의 서술을 해석하면 술로 연못을 만들고 그리고 고기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위림, 마치 숲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따오면 바로 주지육림이라는 고사성어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술을 마시고 이 지배계층들이 왕실에서, 그리고 아마도 술안주 같은 고기들을 여기저기 걸어놔서 마치 너무 고기들을 많이 안주들을 놓으니까 숲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탕하게 옷을 벗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표현을 후대인들이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정말로 주지육림은 일종의 좀 과장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한자의 용례를 방탕하고 폭정 혹은 군주의 실정을 상징하는, 그 이후에도 이 주지육림은 역대 왕조에서 멸망한 왕조 시기를 이 주지육림의 표현으로 즐겨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상나라 때 많은 유적에서 청동기들이 출토가 됐는데, 상나라 청동기에서 실제 가장 많이 출토된 청동기가 술잔들입니다. 술잔작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 이 주지육림의 표현도 너무 과장만은 아닌 것 같다. 수많은 제사의식에서 신에게 제사 올리고 그 제사에는 반드시 술을 바쳐서 신에게 바치고 제사가 끝나면 이 지배계층들은 그 술을 또 음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너무도 제사에 집중했던 이 초기 왕조가 또 지배계층들이 술을 매우 탐닉했을 가능성이 높고, 청동잔은 사실은 거기에 중금속도 많기 때문에 그런 청동잔에 마시는 많은 술, 많은 음주는 일종의 중금속의 오염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매력적인 고사성어들, 사면초가, 금이환양,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거의 대부분이 사마천 사기에서 나왔던 고사성어겠죠. 절묘한 한자 용어를 비유적으로 잘 썼기 때문입니다. 가령 춘추전국 시대에 무려 백수십여 개의 그 독립적이고, 일부는 주나라 왕실의 동성제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외곽에는 이성제후들로 구성되는 수많은 읍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읍제국가들마다 그 안에 사관들이 각자 자기들의
나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그 사관들은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정례적으로 각 나라들을 서로 돌아다니고 순방하면서 자기들의 역사의 이야기를 각 나라에게 전달하고 공지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료 용어에서는 고라고 합니다. 고하다, 뭐를 알려주다라고 하는 고하다라는 고가 사관들이 열국 간에 자신들의 역사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춘추시대의 노나라의 역사책인 춘추도 노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중원을 비롯한 여러 춘추 열국들의 역사가 사관들이 각각 자신들의 역사, 자국의 역사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를 노나라 사관들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노나라의 역사책 춘추 안에는 여러 열국들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에 각 열국들에 남겨져 있던 역사 자료와 사료들도 제국의 통합이 되고 또 한나라가 수립됐을 때에도 한나라 황실 장각에는 바로 여러 열국들에 전해졌던 바로 사료들, 그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사마천은 한나라 황실, 바로 도서관, 장서각에 보장되어 있던 그런 고금의 역사 기록들을 참조하면서 사기를 저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중국 역사는 통합된 제국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분열된 나라들, 가령 5호 16국 시대의 여러 나라들, 또 위진남북조 시대에 분열되어 있는 각각의 왕조들, 또 5대 10국을 비롯해서 또 이민족 왕조가 지배했던 시대, 다시 말해 중국이 수많은 이민족의 왕조나 분열됐던 시기에도 각 나라마다 사관들이 기록하는 사료들은 보관하고 이것이 보존되어 있다가 또다시 통합된 왕조가 등장하게 되면 전에 전해지던 그 사료들을 모아서 바로 정사를 편찬하는 것이죠. 정사의 편찬은 왕조 동시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사료들의 기록을 왕조가 무너진 그 다음 왕조에서 앞서 있던 왕조의 사료를 모아서 정사를 편찬하게 됐던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의 신화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마치 유대인들의 창세기와 비슷한 천지창조의 신화에서부터 중국 신화는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과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는 반고의 신화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태초에 어둠과 혼돈의 시대였는데 반고라는 하나의 거인이자 자연신 같은 자가 잠에서 깨어나고 꿈틀대며 일어나 기지개를 높게 펴 올리면서 반고가 일어나면서 그가 떠받들고 일어나게 되면서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가 지탱하고 있는 낮은 곳에서는 땅과 대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눈을 번쩍 뜨자 그의 두 눈이 태양과 달이 되어 빛이 되었다. 네, 이런 것은 일종의 전형적인 천지창조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일종의 고대 중국인이 생각했던 자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신화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날 중국인들의 시조, 민족의 시조이자 중국인들의 역사와 문화의 시조로 해당되는 인물은 누루 황제, 누루 황자를 쓰는 황제라고 하는 존재에서 됐다는 거죠. 왜 누루 황제라고 했을까요? 진시 황제의 황제가 아니라 누루 황자를 쓰는 황제죠. 이 황제에서 중국의 문화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쉽게 연상하듯 바로 황하유역, 중국 문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황하는 청해성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다가 이 물이 감숙, 섬서, 내몽고 지방을 침식하며 흐르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황토 고원지대에 황토를 침식하면서 누런 강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황하가 매년 1년에 평균 16억 톤의 진흙을 저 황하의 하류 지역, 황하가 바다와 만나는 지역을 뭐라고 그러죠? 이 지역을 고대인들은 바래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래만 지역까지 황하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은 이 황하가 바로 그들의 문명의 터전이고 문명의 젖줄이고 온 지천에 황토고원이 펼쳐져 있는 그 땅, 그래서 그들은 황하를 그들의 어머니의 강이라고 부르고 여기에서 바로 그들의 민족이 기원했다. 바로 그 태초의 문명의 영웅이고 그 초기 왕을 황제라고 불렀던 것이죠. 또 하나는 마치 그리스의 신화처럼 인간에게 문명을 전수해준 문명의 영웅들이 또 있어요. 그것이 삼왕이라고
사망이라는 존재인데요. 바로 사망은 복희 여호와 신농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담과 이브, 남성과 여성, 부부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매로 표현되는 두 존재, 복희와 여호와죠. 그리고 나중에는 태양과 달, 이렇게 상징되는 복희 여호와가 음양의 조가이고 생명의 탄생이고 중국의 인간의 시조에 해당되는 존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존재는 바로 신농시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글자 그대로 농사의 신 혹은 신농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치 그리스 신화의 데메테르처럼 인간에게 농경과 농경의 문화를 전수해주고, 그리고 신농시가 의학과 약을, 어떤 것이 먹으면 위험하고 어떤 것이 인간에게 유익한지 그 약을 또 전수해줬다라고 하는 문명의 영웅이 되겠죠. 기타 그 외에도 바로 누르 황제를 비롯해서 전욱, 제곡, 요임금, 순임금으로 이어지는 5명의 군주가 전설상에 있다. 이것이 이제 오제라는 존재죠. 이걸 우리가 모두 합해서 사망오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망오제의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성왕들이 오늘날 중국인들의 문명의 시조로 알고 있고, 사마천이 사기의 첫 번째 챕터의 오제봉기에서부터 바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실존의 역사처럼 썼습니다. 그러나 다분히 신화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앞서 말했던 중국 화북 지역의 문명의 젖줄이라는 황하, 바로 청해성에서 발원하기 시작해서 무려 6,000km가 넘게 흘러서 발해만까지 나가게 되는데, 오늘날 이 황하는 인류의 6대 하천에 들어가는 가장 거대한 대하천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남방 지역의 장강이라고 하는, 흔히 양쯔강이라고 불렀던 또 하나의 하천, 이것도 6대 하천에 들어가는, 5대 6대에 들어가는 대하천이 되는 것이죠. 흔히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강의 인더스 문명, 이와 더불어 황하 유역의 고대 중국의 문화를 황하 문명이라고 하게 되는데, 공통점이 큰 하천, 풍부한 수원에 기반한 큰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흔히 리버밸리, 흔히 대하천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크고 위대한 초기 문명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러한 풍부한 수원이 꼭 필요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수원들은 대개가 큰 하천이나 큰 호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황하 유역의 문명이 인류 문명의 4대 문명의 한 축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됐는데, 바로 고대 상나라 후기의 유적, 은어 유적이 황하 유역의 지류, 헌하라고 하는, 헌강, 헌하라고 하는 그 강유역, 황하의 지류인데요. 바로 이 부근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훗날 이것을 황하 문명이라고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이 황하는 하나는 중국에게 위대한 문명을 전수해주고 그런 도움을 주는 강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주기적인 범람을 해서 어마어마한 홍수를 주고 큰 재앙을 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 고대 왕조는 이 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하는가, 흔히 이런 것을 치수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의 문명의 또 시조에 해당되는 하왕조의 시조라고 하는 우임금, 이 우임금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무엇인가? 바로 황하를 치수하고 장강을 다스리면서 이 강과 하천이 중국 문명에 도움이 되도록 바로 천하를 구조를 획분하고 치수를 했다. 정말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전설상의 우임금의 중요한 공헌은 바로 치수가 되는데, 실존의 인물 여부를 떠나서 실제 고대 국가에서는 이 치수, 물길의 관리, 그리고 관계수로의 활용,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유명한 칼 비트포겔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관계수리, 고대 국가의 군주와 국가의 통치의 관건은 바로 이 물길을 관리하고 관계수로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보편적인 고대 문화의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황하는 바로 중국의 문명과 함께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마도 인류 역사의 에프로유라시아 대륙이나 혹은 신대륙을 불문하고 많은 문명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 민족의 계보가 계승이 됐는지 또는 섞이거나 또는 완전히 변했는지를 밝힌다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혹은 지형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은 큰 민족의 교차가 물론 있었다 하더라도 중국의 경우에는 황하 유역에 발원했던 고대인들의 그 화하족이라고 하는, 오늘날은 한족이라고 하지만 그 화하족의 계보는 고대 황하 문명에서부터
지금의 중국인들에게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계보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전자적으로 단일 민족일 가능성은 물론 없죠. 왜냐하면 중국은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특히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중국의 황하유역이나 심지어는 중국 전체를 정복했었던 이민족 왕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다양한 민족들이 섞이고 통혼하고 또 중국의 남방 지역엔 또 많은 소수민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의 한족, 동일한 하나의 화족만 있었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겠죠. 다만 중국의 문화의 특징은 이 황하유역에서 비롯된 이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이 민족들이 남쪽으로 확산이 되고 또 북방의 이 민족들이 섞이고 바로 호의 문화와 한의 문화가 융합이 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중국이 만들어지면서도 이것이 결국 또 하나의 중국의 문명이자 중국의 문화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중국의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변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결국은 또 하나의 지금의 중국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 코어의 정수에는 고대 황하에서부터 비롯됐던 그 민족 계보는 여전히 그 핵심에 유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원전 11세기경에 대략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황하유역과 중원 지역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주나라가 근거한 지역은 바로 오늘날 섬서성 주변에 있는 관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나라, 바로 왕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 여기를 경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주나라 왕이 직접 통치하고 기타 주변은 주나라의 동성제후들을 분봉하거나 조금 외곽에 있는 지역은 이성제후들을 분봉하게 되면서 적어도 주왕이 땅을 책명을 주어서 분봉해서 그 제후로 인정되어 있는 땅, 이 지역을 포괄하여 우리는 중원이라고도 하고 또 기원전 11세기경에 청동 금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오늘날의 중국과는 조금 성격은 달라도 바로 주왕으로부터 분봉받은 화족과 동성이성제후들이 있는 이 땅, 중원에 있는 그 영토를 가리켜 중국이라고 한 거죠. 공간적 개념으로는 중국이나 중원이고 문화적 개념으로는 중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과 중원 지방 외곽에는 주왕이 직접 공인하지 않은 바로 읍제 국가나 민족 국가들이 막 산재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주나라에서는 외부에 있는 이민족과 오랑캐들의 땅이라고 불렀는데 편의상 이거를 동서남북으로 편의상 부를 때 동쪽에 있는 이민족은 동이, 남쪽의 이민족은 남만, 서쪽의 이민족은 서용, 북쪽에 있는 이민족은 북적 이라고 해서 중화와 외부에는 오랑캐들의 이민족들의 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공간을 구분했는데 이것이 중화사상이나 화이관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관중지방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이민족의 땅은 대략 어느 바운더리가 될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날 바로 산동과 강소성에 있는 그 지역, 바로 회화유역이 있는 이 지역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때는 동이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로는 이제 노나라나 제나라나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많은 읍제들이 있는 그 지역을 동이의 땅이라고 불렀던 거죠.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에 걸쳐서 춘추에서 전국시대 초기까지 불렀던 동이는 바로 중국의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중국의 영토가 하나의 제국과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유방이 한나라 제국을 수립하면서 또 한 번 제국을 수립하게 되었죠. 이제 하나의 제국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그때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동쪽의 오랑캐들, 동쪽의 이민족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한반도나 요동지방이거나 그리고 나중에 일본까지 포함하는 이 지역이 동이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삼국지, 그것도 무려 기원 후 3세기 무렵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것, 즉 삼국지 안에서도 조조의 위나라의 열전편 중에서도 동의전, 동쪽 이민족과 오랑캐들이 있는 땅, 이 동의전이라고 하는 것을 진수가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럴 때 동의는 한반도나 일본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역사는 시대에 따라서 무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원전 11세기경에서 삼국지 위지동이진이 써지는 기원 후 3세기니까 1300여 년의 기간을 통해서 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위치나 그 구성이나 그 지형이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나라의 재야사학자나 조금 우리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일부 학자들은 삼국지 위지동이 전에 우리 한반도가 나오니까 그 3세기의 개념의 동의를 거꾸로 소급해서 마치 1000년 전이나 혹은 춘추전국 시대로 소급해서 동의가 바로 원래 우리 한반도를 가리켰던 그 동의랑 일치시켜서 그래서 마치 그분들은 공자도 원래 동의, 공자는 노나라 출신이니까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 지역은 원래 동의의 땅이었어요. 그 시대에서는 당연히 그때는 그 지역에 동의의 계통들이 있었던 땅이죠. 그거를 거꾸로 몰 역사적으로 전혀 시대가 다른데도 그걸 적용해서 공자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건 전혀 역사적으로 맥락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학자로서는 그건 근거가 매우 박약하고 시대적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왜 공자를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좀 자부심이 있는 걸까요? 공자는 위대한 성현이지만 우리나라 계통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 역사의 표현이나 개념을 전혀 시대적 맥락과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서 생긴 완전히 오해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전해지는 신화와 전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황하위역을 장악했던 지금의 중국 민족의 기원이라는 누르 왕자의 황제, 그 황제가 천하를 제패하는, 천하를 정복하는 초기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많은 외래적인 군주나 사실은 신적 존재들하고 충돌하고 싸웠다는 것이죠. 그때 황하위역을 대표하는 황제와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염제라는 존재예요. 이 사람을 염제라고도 하고 혹은 치우라고도 불리는데 이 치우라는 존재가 어느 계통인가? 흔히 동이계통이라는 설도 있고 동이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면 동남 방향의 묘족계통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치우 혹은 치우천왕이라는 존재를 자신들의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지역은 동쪽과 남쪽에서 다 얘기를 하는 다양한 설이 있는데 그래서 황제가 치우와 전쟁에 승리해서 황하위역이 드디어 패권을 장악했다. 이것은 일종의 신화적인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가? 결국 역사와 문명의 헤게모니를 황하위역이 장악했다라는 실존의 역사를 약간 신화적으로 거꾸로 소급해서 신화적으로 해석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우가 동이계통의 그런 신화적 존재다라는 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동이를 한참 후대에 가게 되면 한반도나 일본 계통 지역의 동이의 시조도 치우천왕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레드 데블 치우천왕을 상징처럼 삼았는데 이 치우천왕은 춘추전국 시대에는 사실은 동이계통의 신으로서 전쟁의 신으로 많이 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때의 청동기 무기나 이런 데 보면 그 무기의 표면에 치우천왕상을 문양을 많이 새기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하고 전쟁의 신을 이 무기에 새겨서 전쟁에서 용맹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의 신에게 기복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 점에서 치우는 매우 용맹하고 그런 전쟁의 신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황하위역에서는 황제의 패배한 신으로 그려졌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후진타오 정부 이후에 수많은 지역의 소수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여러 가지 분열을 막기 위해서 화해사회 구현, 즉 통합사회를 구현하자는 국가의 여망에 따라서 수많은 소수민족도 결국 중국의 통합된 하나의 역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치우이자 염제라고 불렸던 이 염제를 지금은 다 중국의 동등한 황제 못지않은 시조의 반열에까지 올려서 숭배의 대상으로 해서 오늘날 하남성 등봉현 쪽에 가게 되면 황제와 염제를 거대한 산처럼 깎아서 그 신상 같은 두상을 만들고 중국 민족의 바로 시조이자 계보로 다민족 계통의 상징인 염제, 한족 계통의 황제를 함께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춘추전국시대란 말은 역사가들이 바로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의 이 시대를 가리켜 통합하여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춘추시대의 상한선, 즉 시작됐던 것은 주나라의 평왕 때, 주나라의 유황이 기원전 771년경 저 서북 지역의 이민족 계통의 견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나라 왕이었던 평왕이 지금의 서안 근처인 호경에서 수도를 옮겨 동쪽으로, 지금의 낙양 근처인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후대 역사가들은 주나라를 그 호경이 있던 시대를 서주시대, 그리고 낙양 쪽으로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의 시대를 동주시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역사가들은 서주동주시대라는 표현도 있지만 후대 역사가들은 이 시대 즈음에 노나라에 전해지는 역사책이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노나라의 춘추라는 역사책을 따와서 인용해서 춘추시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봄과 가을의 시대, 상당히 낭만적이라는 표현이라는 느낌도 들죠. 그러다가 기원전 453년경 중원을 대표했던 강력한 패자국가였던 진나라에서, 진시황제 진나라가 아니라 삼진 지역의 진눈공의 그 진나라가 기원전 453년경 그 안에 대북급들이 반란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 진나라가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엄청난 큰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세 개 나라로 분열돼서 갈라지는 상징적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은 이제 춘추 시대적인 종법 질서도 이제 무너져 가고 완전히 힘의 논리로 약육강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열국 간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다라고 해서 훗날 그 기원전 453년 이후부터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는 기원전 221년까지 이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춘추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두 개의 시대로 다시 나눌 수가 있고, 이 두 시대는 엄밀히 말하면 큰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모색되는 550여 년에 걸친 점진적이지만 아주 굵직굵직한 상징적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원전 221년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춘추전국시대는 끝나고 중국이 처음으로 하나의 국가, 제국질서, 그것을 통치하는 황제지배체제로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역사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삼국지 그러면 소설 삼국지 연의를 오늘날은 넓은 의미에서 그냥 삼국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소설 삼국지의 머릿말에는 나관중이 바로 정사 삼국지, 즉 3세기 후반에 진수가 편찬한 정사 삼국지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해서 역사소설 삼국지 연의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수의 정사 삼국지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바로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에 대해서 역사를 서술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위나라가 30권 분량으로 편찬되었습니다. 그리고 손권의 오나라는 20권의 분량으로 할애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총나라에 대해서는 15권의 분량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우선 양적으로 보면 진수가 편찬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 같습니까? 양적으로 보면 조조의 위나라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정사의 기본 구성인 기전체 양식에서 황제들의 역사, 황제들에서 기록한 것을 본기편이라 그러는데,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역사 중에 황제의 역사인 본기편은 어디에 서술했을까요? 오로지 위나라에만 4권의 분량을 할애해서 조조와 조조의 아들들을 이어서 본기편, 즉 황제들의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기타 손권이나 유비는 다 열전편에 그냥 서술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정사 삼국지는 분명하게 역사의 정통성을 조조의 위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최후의 승자가 된 것도 비록 조조의 위나라는 아니지만 위나라의 권신이었던 사마이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사마시아에서, 즉 위나라 계보에서 개통해서 천하를 통일하게 되면서 서진 왕조를 열게 됐던 거죠.
조조를 중심으로 위나라를 중심으로 써있던 이 정사가 1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원말 명초 시기에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쓸 때에는 철저히 유비와 촉한을 주인공으로 하고 유비와 촉한을 역사의 정통성으로 해서 소설은 그려지게 된 거죠.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1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역사관이 무엇을 정통으로 볼까 하는 역사관이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송나라 때 와서 북송과 남송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설이라는 장르가 보편화되고 또 서민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저작거리에서 수많은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 이야기들이 각색되고 과장되고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가미가 되는 과정에서 바로 삼국지 소설의 모태가 이미 송대와 원대에 걸쳐서 수많은 화본으로, 즉 이야기꾼들의 판본으로 계속 각색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히 송대 성리학, 송대의 신유학과 주자학적인 세계관에서 한나라 황실의 계통인 유시성을 갖고 있는 유비가 정통성의 역사관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조조는 권력을 찬탈하고 천자를 옆에 끼고 왕조를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역적과도 같은 그런 간웅의 빌런의 존재로 점점 역사관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원말명처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필명입니다만, 이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그 수많은 이야기꾼들의 판본, 그리고 연극무대에서 공연되는 삼국지 이야기들의 많은 판본들을 수렴하고 지나치게 허구와 과장은 빼고, 그리고 분명 나관중에 대단한 필력과 스토리텔링이 가미가 되면서 무려 500여 명의 수많은 인물들이 망라되는 대하 역사소설 삼국지연의가 완성되게 됐던 것이죠. 왕권 혹은 군주권의 상징적 인증이 되는 것. 인증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지만 결국 도장 인자잖아요. 도장이다. 바로 공적 행정의 결재를 할 때 바로 군주가 혹은 최고 책임자가 이 결재를 하겠다라고 찍는 그 행정 명칭의 상징적이자 그 결정권자가 찍는 마크, 이게 바로 도장이자 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고대 인장이라고 하는 도장의 형식이 만들어진 것은 아마도 전국시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관료제도가 발전하게 되고 관료제도의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또 문서 행정이 발전하게 되면서 국가의 공식적인 이런 거를 처리하는 관료가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 책임자로서 이 문서를 확인하고 이것을 시행하겠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이 문서를 담당하고 있는 목간이나 주간을 담고 있는 목검에, 이런 거를 검이라 그러는데요. 검 안에다가 목간, 주간이나 행정문서를 보관하고 이것을 전달할 때 혹시 문서의 내용이 기밀이 누출되거나 내용이 변조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문서, 즉 목간, 주간이 담고 있는 문서를 뚜껑을 덮고 목검으로 이거를 봉인한 다음에 여기에 물에 갠 진흙으로 그 부분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이 마르고 나면은 이 진흙을 뜯지 않고는 이 안의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검에 진흙을 갠 다음에 이 물에 개어있는 말랑말랑한 진흙에다가 이 문서를 책임지고 보내는 사람 혹은 문서를 책임지고 받는 사람들 등이 거기다가 진흙에다가 인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봉리라고 하는데요. 봉검에 진흙으로 찍은 인장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늘날 전국시대 후반에서 진나라, 진시황제의 진나라 때 행정문서에 진흙에다 찍었던 봉리들이 다수 고고발굴을 통해 발견되면서 진나라의 행정관료들의 직함, 직인들의 명칭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뭘 말하느냐? 누층적인 관료제도 중에 최상층부의 장관급의 행정직을 맡고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최고의 통치자인 군주나 황제도, 바로 그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바로 인장과 도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상서로운, 도장의 소재 가운데 가장 상서롭고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것이 고대 중국의 옥기입니다. 동아시아인들은 옥기를 사랑했고 사실은 황금보다도 그 옥이 영원 불멸을 상징했는데 드디어 가장 값비싸고 좋은 전남옥이라는 그 옥에다가 진시황제 때에는 황제를 상징하는 옥새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음 왕조에도 왕조와 나라를 이어서, 즉 전국이라는 거죠. 나라와 from state to state 식으로 전국 옥세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국지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후한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동탁의 난이 일어나는 극도의 혼란 시기에 한나라 황실의 옥세가 유실돼서 흩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원소가 발견해서 또 그 동생인 원술 등이, 바로 원씨가 이 옥세를 발견하고 바로 황제의 권력의 야망을 가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옥세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시 황제의 그 옥세는 지금은 전해지고 있지 않고, 아마도 당말 송대를 거치는 그 시기쯤에 이 옥세는 사라졌다라는 것이 하나의 전해지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